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특별 생방송 탈원전 위기인가 기회인가 진행을 맡은 오동건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탈원전 정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이 일시 중단되는 등 탈원전 시대를 향한 사회적 논의도 출발점에 서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이 탈원전을 실현할 수 있을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해법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대담 펼칠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원영 처장님이신데요. 환경운동연합에서 계속 에너지국 처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조금 뒤에 프로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또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 국회 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으로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허균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필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부교수고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이시고 전 사용후 해결료 공론화위원회 전문가 검토그룹, 또 전 미국 MIT 박사후 연구원으로 공부하셨습니다.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탈원전 정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부분, 이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일시 중단이겠죠. 신고리 5, 6호기를 둘러싼 논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허찬 기자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울산 울주군에 자리 잡은 신고리 5호기와 6호기. 오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완공 예정인 두 원전은 현재 30% 가까이 공사가 진척됐습니다. 두 원전의 건설은 시작 단계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미 신고리 3, 4호기가 자리 잡고 있고 주변에 인구가 밀집한 도시들이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반대 여론에 부딪힌 겁니다. 논란 끝에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4년 만인 지난해 6월 허가를 받았습니다. 가까스로 공사에 들어갔지만 탈원전 공약을 앞세운 새 정부의 출범으로 두 원전은 새로운 운명을 맞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일단 멈추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사를 완전히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 13일 공사 일시 중단 문제를 논의할 이사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노조의 거센 반발로 시작도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기습적으로 다시 열린 이사회는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을 내립니다. 공사 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한수원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앞으로의 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 네, 신고리 5, 6호기가 일시 중단되기까지 과정을 지금 쭉 짚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탈원전에 대한 얘기도 본격적으로 지금 토론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양희원영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시 중단이죠. 영구 중단이 그렇습니다. 아니라 일시 중단인데 신고리 5호기, 6호기는 단순히 두 개의 원전이 아닙니다. 이 두 개의 원전이 작년에 건설 허가가 날 때 그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의 결정이 난 거예요. 예. 9번째, 10번째 원전이 건설 허가가 난 건데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일방적이었다고 저희는 봅니다.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부산, 울산 바로 가운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9번째, 10번째 세계 최대로 밀집한 그런 원전을 위치시키는데 한 번에 여러 개의 원전이 사고가 날 가능성, 그럴 때 사고 대비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네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우리가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은 한 장소에 동시에 여러 개의 원전이 사고가 날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건설 허가가 난 거죠. 공사 공정률이 한 29%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공사 공정률은 10%입니다. 네. 건설하고도 나기 전에 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주기기 계약 2조 3천억짜리, 그다음에 건설 계약 1조 1,700억짜리 이것을 이미 다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 공정률이 29%로 높아진 거라서 이렇게 높아 보이는데 사실은 건설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기초공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서 이 결정을 하겠다 하면은 우선은 일시 중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한 1분 30초 정도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시간 제한을 조금 두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말씀이 길어지면 조금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 감안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네. 한 1분 30초 정도 이제 또 교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시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좀 이제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우선 드는데요. 예, 그 일시 중단이라고 이제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게 연구 중단의 시작이 아니냐라는 게 제가 느끼는 원자력계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한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누구라도 이제 100일만 공부하면 국가의 큰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사실 뭐 이 시민의 힘이 그 정도로 강해졌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이 에너지 인프라인데요. 이제까지 에너지 인프라는 대개 정부에서 주도를 했었죠. 그만큼 기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이제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중간에 끊어졌을 경우에 매몰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혼란 비용도 무척 클 거고요. 이런 것들을 좀 책임 있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랑 국회가 그 본연의 역할을 쭉 다해왔으면은 이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 이미 정부랑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그 과정에 예, 전문가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통로는 충분히 있다 이거죠. 이 지금 이런 의사결정 방식이 좀 더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조차도 고민할 공론화위원회가 또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심정인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에 또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희 처장님께서는 신고리 오리콕의 안전성 자체에 대한 좀 문제를 짚어주셨고요. 허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가가 아닌 너무 시민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지금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이번 문제를 이해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원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죠. 안전이냐 이 효용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토론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정부는 탈원전 정책 어쨌든 지금 선언한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탈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안전성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사실 신고리 5호기, 6호기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보다 훨씬 더 안전성이 보강된 원전이에요. 근데 문제는 100% 안전한 과학기술은 없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9번째, 10번째 들어가는 이 원전이 주변에 30km 내에만 한 380만 명, 약 4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럼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그 400만 명은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피난을 갈 수 있을까? 피폭이 되면은 건강 피해는 없을 거냐?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전 사고에 대한 그 확산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았고 네. 대피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원전을 이렇게 늘리는 것만 가는 게 맞겠냐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전이 아니라 다른 대체 에너지원이 존재하고 그것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면은 그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매몰 비용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이미 들어간 비용이니까 어떻게 회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매몰 비용의 그 함정이 뭐냐면 매몰 비용 아까워서 앞으로 돈을 더 들인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가 비슷한 건데요. 예. 아무리 매몰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돈을 어디다 쓸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한 7조 원이 원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재생에너지나 수요 관리로 갈 거냐? 그럴 때 선택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선택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안전성에 대해서도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신고리 오륙을 중단한 이유 혹은 원전 축소의 그런 어떤 전반적인 방향은 제 생각에는 안전성보다도 그 위에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그만큼 안 늘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런 이제 현상이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가 적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평균적인 수치로 보았을 때 신재생 에너지 육성도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국가 정책인 거고요. 너무 많아도 문제라는 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안전성 문제인데요. 안전성은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안전은 없다는 거 저희 기술자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뒷부분에 이제 효용성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저희는 보는 시각이 효용성을 버릴 만큼 안전성이 위험성이 과하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이를테면 원전도 고장도 날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지진에도 취약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대비해서 다단계로 안전장치하고 여러 가지로 방벽도 쌓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걸 좀 막을 수 있도록 이제 1m가 넘는 콘크리트로 둘러싸고 있고 그래서 큰 사고가 나도 이제 말씀하신 옆에 있는 지역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그런 장치를 함으로써 필요성을 구현하는 그러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양임원영 처장님께서 들으시면서 지금 서로 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셨습니다. 조금 더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질문 저야 하셔도 이제 좋습니다. 일반 시민의 시각이겠죠. 네, 제가 원자력 공학자는 아니니까. 근데 일반 시민의 시각으로 그 제3세대 원전이잖아요. 가장 진전된 안전성이 보강된 원전이 지금 신고리 3, 4, 5, 6호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3세대 원전이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러시아도 있는데 근데 거기랑 우리랑 안전성을 비교했을 때 평가는 뭐 비슷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경납 건물 한 1.2m 두꺼운 게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의 3세대 원전은 그게 2개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폭발했을 경우든 아니면 바깥에서 비행기가 충돌했을 경우든 어쨌든 하나만 가지고 버티는 게 아니라 2개를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해결료가 녹아내리는 그런 사고는 뭐 1억 년에 한 번 또는 100만 년에 한 번 일어날 사고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체르노빌도 사고가 났고 후쿠시마도 사고가 났으니까 그걸 대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신고리 3, 4, 5, 6호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전을 유럽에 수출할 때는 그 설계를 또 바꿔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납 건물도 이중으로 하고 밑에 받침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과연 이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됐냐, 우리나라 안전 기술 기준이 너무 낮은 건 아니냐 이런 걱정이 앞서거든요. 교수님, 이 부분 경납 그 벽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부에는 원자로가 있고요. 그 안에 해결료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상정을 하기에 요 노심도 해결료 물질도 녹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안전에 대한 최후의 방벽으로서 말씀드린 경납 건물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 예전에 지었던 발전소는 지금 지었던 것보다 안전성 수준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짓는 발전소를 더 안전하게 지음으로써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것을 노린 거죠. 예. 지금 경납 건물이 2겹이 됐든 3겹이 됐든 하는 문제는 사실은 비용의 문제지 우리나라의 기술이 부족하다거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경납 건물을 2겹을 씌운다고 해서 비용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닐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제까지 왜 안 해왔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그 원전에 대한 안전성은 다른 위해 요소와 비교해 가면서 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원전만 월등히 높다는 것은 이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다른 쪽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신고리 5, 6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가장 세계적으로 규제가 까다롭다는 그런 상황을 뚫고 아랍에미레이트에 건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이 아마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의 안전성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늠하실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양희 처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제 허 교수님께서도 한 번 더 처장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릴 텐데요. 준비하신 질문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원전 축소의 이유 중에 하나로서 좀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폐기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척 큰 이슈라서 그렇긴 한데요. 그렇죠.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논의할 때 폐기물 안전성이 또 가장 궁금한 그런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국내에서는 상당히 난항이거든요. 그 탈원전 기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원자력 연구나 내지는 정책 기반이 다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의 연구가 신속히 좀 진척이 돼야지 마땅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환경단체에서 보시기에 어떤 식의 사용 후 해결료 관리, 기술적인 관리 방법이
가장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채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인지 이 기술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국민들의 시각에서 좀 듣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충분히 되셨죠? 저희가 만약에 사용 해결료, 그러니까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방법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명을 짧게 네. 드리면 저준위는 네네. 이제 하는 네네. 작업 속에서 노출된 뭐 장갑 이런 거고요. 고준위는 핵 연료에 쓰인 바로 그 물질을 말하는 거죠. 네, 네, 예. 그렇죠. 그 저 원자로 그 안에서 핵 분열을 하고 남은 폐기물인데, 예. 그러니까 100kg이 핵 분열이 되면 그냥 100kg의 핵 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네, 탄다고 해도 결국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용 해결료는 여기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한 달 내에 급성 사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방사선을 쬐게 되고, 그 자체가 너무나 뜨거워서 몇천 도까지 올라가면서 이 바닥을 뚫고 내려가겠죠. 그런 사용 해결료를 우리가 최소한 10만 년에서 30만 년 또는 자연으로 돌아가려면 100만 년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36개 나라가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면서 이 핵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핵폐기물을 보관할 방법,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못 찾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신규 원전을 짓다 보니까 이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 정부에서 공론화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공론화가 아니라서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다 그 계획에 대해서 반발하고 동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 정부는 공약을 세우기를 재공론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차라리 탈원전 또는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 중단 이런 건 더 쉬워요. 네. 그건 비용이 좀 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핵폐기물은 아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안전성에 있어서도 지금 이 부분 말씀해주신 핵 원료 폐기 부분 또 그리고 효율이라든지 이제 비용 면에서도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다면 다음 주제를 통해서 효율을 통해서 좀 자세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과연 대안인가 이런 질문을 화두로 던져봤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전을 축소하는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에 힘을 실는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새 에너지 정책의 로드맵을 이성규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등을 이용해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발전량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6%대에 불과했습니다. 탈원전 시대를 선언한 정부는 이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 53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설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평균 1.7기가와트 규모씩 늘려가겠다는 기존 계획에 더해 매년 2기가와트씩 추가로 보급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새로운 발전시설이 계획대로 들어서는 데는 입지 선정과 보상 문제, 주민 민원 등을 어떻게 풀 것인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이뿐 아니라 농업인이 휴경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때 정부가 낮은 이자로 금융 지원을 하는 농촌 태양광 사업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런 사업을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신재생 에너지 설비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성규 기자가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좀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할까요? 교수님, 지금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요? 실효성이요. 실효성 문제보다 이 정책을 이제 진행을 함에 있어서 혹시 문제가 생길 만한 부분을 다 꼼꼼하게 짚었느냐 뭐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이를테면 지금 이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의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 과연 신재생 에너지가 그만큼 들어옴에 따라서 그 역작용이 된 것들은 없는가? 이를테면은 신재생 에너지는 누구나 아시듯이 그 백업 전원이 필요한데 석탄을 태움으로써 오히려 환경에 역행하는 혹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 들어옴으로써 환경 규제가 약해진 부분이 없다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같이 전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 과연 전기가 남아도 문제, 부족해도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가?
과연 필요한 기술들이 지금 시점에서 모두 가용한가? 미래 시점에서 그런 기술들이 실현되리라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닌가? 신재생 에너지는 들어올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비전만 갖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반면 지금 있는 원전이나 석탄은 있는 기술이니까 단점이 많이 보일 거고요. 그래서 예.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면은 모든 에너지에 장단점이 있다는 것 기술자들도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극복될 거라는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제로 정책을 선언하고 나서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오는 그런 로드맵을 택하기보다는 원전도 포용하고 가면서 누가 잘하는지 보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이제 확대해 나가든지 줄이든지 혹은 나중에 필요하면 원전을 다시 꺼내 쓰든지 이런 정책을 구사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죠. 지금 허 교수님 말씀은 아예 반대라는 것은 아니고 원전을 무효화시키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병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조금 그 백업 부분들, 그러니까 조금 놓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6월 19일에 탈원전의 방향을 제시하긴 했지만 사실 예. 그건 방향일 뿐이고 실제 2030년까지 이루려는 것은 미미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20%예요. 그때도 원전은 여전히 한 20%가 될 거고 석탄도 여전히 한 30%가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원전과 석탄이 합쳐서 70에서 80%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재생에너지와 같이 미래 에너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줄여야지 들어오는 건데 기존에 있는 원전을 줄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석탄을 줄이는 거는 이제 노후한 석탄, 노후한 원전을 줄이는 그 정도고 몇 개 안 되거든요. 예. 그 결국 신규 늘리는 거를 안 늘리겠다 이 정도인 거예요. 네, 그런 상태라서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건데 제가 독일하고 일본을 많이 비교하는 이유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원이 별로 없어서 에너지 순수용량이 많은 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작은 나라 중에서 미국, 중국 이런 데 빼놓고 일본, 우리나라, 독일 이 순이에요. 네. 근데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많이 수입을 했는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니까 국산에너지라서 에너지 순수용량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런 독일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원전 전기가 30%로 같았습니다. 독일은 언제 그랬냐면 탈원전 결정을 하는 2001년에 원전 전기 30%, 재생에너지 전기 6.6%였어요. 근데 작년에 15년 만에 원전 전기가 13%로 떨어지고 재생에너지 전기가 30%까지 올라간 거예요. 15년 만에. 네. 일본은 30% 전기를 공급하던 54개의 원전 사고로 다 문을 닫으면서 닫으면서 원전의 30%가 줄어들고 그때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면서 2년 사이에 25기가와트의 태양광이 들어갔어요. 예. 2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2030년까지 한 50기가와트 들어가는 건 이건 오히려 간단한 문제예요. 예. 사실 지금 다음 질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들어보고 가죠. 답변보다도 예. 저 아까 이제 드렸던 말씀 중에 그 2030년까지 20%의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양적으로는 얼마 안 된다라는 점에 동의를 하더라도 지금 신고리 오르크의 중단 결정이 나온 그 상황을 보면은 이게 어떤 정부의 시그널이 지금 당장 돌아가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내일이라도 스톱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인 겁니다. 예. 제가 이 질의응답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 상황이 우려되지는 않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뭐 준비된 것이 있는데요. 지금 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답을 하는 정식으로 하도록 하죠. 그런 중단 결정 이후에 이런 시그널을 원전업계가 받게 되면은 당장 저는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네. 학생들 동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품종 소량 이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다 휘청휘청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력이랑 부품이 일단 바로 끊어져 나갈 것 같고요. 그러면은 원전들이 가동 연한이 다 돼가지고 스톱이 되는 게 아니라 인력이나 부품이 없어서 스톱할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원자력 업계가 또 뭘 잘못됐구나 하고선 또 욕을 얻어먹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되살리려고 해외나 이런 데서 인력이든 부품이든지 끌어오게 되면은 그것도 넉넉치 않을 거고요. 원전 정지가 더 가속화가 될 겁니다. 아마 신재생 에너지든지 중간 에너지든지 가스가 들어오기도 전에 사고나 안 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이 대책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세울 거냐? 부르는 게 값인 LNG를 사올 거냐? 아니면은 실내 온도를 32도로 올릴 거냐? 짧게 답변하고 이야기 또 나눠보죠. 전 지금 우리나라에 원자력 관련한 학과가 있는 학교가 16개 학교죠. 처음에 4개에서 시작을 해서 16개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당연히 정부에서 이제 원전 확대 정책을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렇게 늘린 거라고 보는데, 근데 앞으로는 이제 원전 관련 학과가 좀 더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런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전 관련 기술자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가동 중인 원전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뭐 30년이 갈지 40년이 갈지 우리는 확인을 못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가동 중인 원전이 있고 폐로도 해야 되고 핵 폐기물도 관리해야 되고 몇백 년, 몇천 년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이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처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신재생 에너지가 대체할 수 있느냐? 예, 네,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 예. 언젠가는 예. 그게 바로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독일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지금 몇 개의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가기 위한 기반을 닦고 실제로 그런 실현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이 전체가 전력망이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나라마다 연결돼 있는 전력망을 통해서 전력 거래가 일어나는 거는 전체에서 10% 미만이에요.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자립을 하고 있는 것은 국가 차원이라기보다 지역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지방 자치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100%로 하나하나씩 자립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 채워지면서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포르투갈은 좀 더 빨라서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세웅지마라서 경제 수준이 낮아가지고 에너지를 수입할 돈이 부족해서 재생에너지, 국산에너지니까 투입을 하다 보니까 지난 2015년에 5월 달에 4일 동안 재생에너지로만 100% 전 나라가 다 전기 공급을 했고 예. 독일도 4월 30일 날 전체 에너지의 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관련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업 설비나 이런 것을 그 가스나 석탄이 아닌 배터리라든지 다른 설비를 통해서 지금 시험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 우리나라는 뭐 2030년에 20%니까 예. 아직 거기까지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런 행복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 아무래도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있다 보니까 현실에 좀 더 관점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아까 이제 탈원전, 그러니까 원전 제로 정책에 기반하고 말씀하신 그거를 풀어나가느냐, 그렇지 않고 풀어나가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재생 에너지 또는 원자력이든 가스든 이런 에너지 옵션이 하나라도 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건 다 아실 거고 에너지는 더욱더 높습니다. 원전은 그나마 그 자체적인 기술력과 서플라이 체인으로 그래도 좀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지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해외에도 수출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대내적으로 자 원전 기술 이제 다 없애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이제 에너지 수출국이나 이런 쪽에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배려해 가면서 에너지 이 딜을 할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옴에 따라서 이제 기상 조건이나 이런 데 따라서 남는 혹은 모자른 전기들을 얼마만큼의 저장 장치를 통해서 저장을 할지 그런 데 대한 비용 추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에너지 옵션이 사라지면 나머지 에너지 옵션들도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옵션을 많이 들고 갈 수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랑 딜도 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딜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 문제나 이런 거보다도 우리나라가 할 줄 아는 기술이니까 버린다고 하지 말고 경쟁을 해가지고선 끝까지 살아남아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신재생 에너지도 사는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제 효율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두 분께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질의하고 답하는 시간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원전을 둘러싸고 지금 우리 사회가 맞이한 가장 큰 과제, 바로 사회적 합의 이 부분입니다. 시민사회와 학계 그리고 정부 간의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두 분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이 있었죠. 얼마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발표입니다. 한국과학기술자연합에서 원전이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그러니까 65%가 넘는 응답을 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발표를 꺼렸습니다. 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력 시장이 정해져 있고 사용하는 사람도 사실 그렇게 크게 안 늘어나고 있고 그리드 이제 전력망도 고립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력 시장 자체가 살살 포화가 된다는 게 사실입니다. 예. 무슨 뜻인고 하니 이 새로운 에너지 옵션이 하나 더 들어오면은 당연히 자신들만의 영역을 확보하는 그런 기득권 싸움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원전도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의사표현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기득권, 그러한 영역을 인정을 해줌으로써 전 국민에게 들어가는 효용이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은 그 또한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옵션을 많이 가져가면은 좀 더 잘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랑 또 하나는 내부적인 이런 싸움의 에너지를 밖으로 풀어내서 수출을 하든지 이런 쪽이 지금 우리가 판로를 개척해야 될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내부에서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것 때문에 밖에서 보는 시각은 매우 좀 차갑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마다 영역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이 보이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과학기술자분들 그 질문을 보면 당장 탈원전을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어가지고 당장 24개의 원전을 다 문을 닫는 거는 당연히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여러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만약에 효용성, 위험성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원전 사고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피해는 이제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이 100% 안전한 게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어쨌든 최대한 빨리 줄이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전 수출 얘기를 하시는데 원전 수출은 사실 금융 지원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10조, 20조의 돈을 빌려주면서 원전을 그건 사실 투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2030년까지 원전 80개 수출한다고 했는데 아랍에미레이트 저가 수출한 거 말고는 사실 더 없고 앞으로도 그러기가 거의 어려운 상태라서 좀 시간이 네네. 지나고 있어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대안까지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를 원해서 준비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해외 각국에서 탈원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이 대안에 대해서 더 깊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설명과 함께 이 부분 정리했습니다.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오는 2022년까지 원전 17곳을 모두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일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은 14.1%로 떨어졌고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독일 가정의 전기료는 유럽연합 전체 평균보다 50% 비쌌고 국내 전기료보다도 약 3배 이상 높습니다. 유럽에서 원전 의존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도 원전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현재 가동 중인 원전 58기 가운데 17기를 2025년까지 폐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 정책을 선언했던 일본은 사고 당시 50기가 넘는 모든 원전을 한꺼번에 멈춰 세웠습니다. 그 뒤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석탄 등 다른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데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결국 원전 가동을 재개해 현재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약 30%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전을 늘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중국은 전력 생산과 기술 수출을 목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10기를 더 지을 계획이고 미국도 새 원전 4기를 건설 중입니다. 안전이냐 효율이냐를 놓고 나라마다 다른 셈법을 적용하는 모습인데요. 독일의 경우 탈원전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린 만큼 우리 사회도 충분한 시간과 논의를 거쳐 미래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네,
아주 복잡한 내용이고 각자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지금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앞에 말씀하신 리포트에서 사실과 다른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일본은 원전 제로를 시민들은 요구했지만 정부는 거부했죠. 정부가 결정한 적은 없고요. 예. 그리고 50개의 원전을 폐쇄한 게 아니라 안전 기준을 더 높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영 허가를 다시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50개를 문을 닫은 상태에서 그중에 7개는 폐쇄를 하고 43개 중에서 현재 5개가 재가동이 되고 있는 거고, 이 재가동이 얼마까지 늘어날지는 뭐 예. 일본 사회의 판단일 거라 생각이 예, 드는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네네, 짧게 그런 공론화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공론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에너지 정책,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 소수의 전문가들이 이제 밀실에서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하고 사실상 전문가는 들러리를 선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공개된 장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지금 한 뭐 100명에서 300명 정도로 뽑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역과 성별과 세대와 그다음 의견 분포도 현재 여론 수준을 다 반영을 해서 뽑은 다음에 양쪽의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하고 예. 그 배심원들이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 어떻게 보면은 진전된 참여 민주주의의 하나의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각계각층의 참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론화 과정? 공론화 과정 필요는 한데 예. 조금 방법이랑 이런 건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좀 드렸고요. 이미 전에 사용 후 해결력 문제로 공론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저도 일부 참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의 교훈을 잘 좀 보시고 이번 공론화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찬반은 아니더라도 예. 제3의 제4의 다른 옵션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이 과정에서 정부랑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계속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도 민의를 포함해가지고선 정하시고, 그 다음에 수급 계획을 통해서 원자력이든 신재생이든 양 정하시고, 안전 규제, 독립성 강화해서 신뢰도 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공론화 과정에서 진행이 안 되면은 그 또한 예. 다음에 또 무용지물이 될 것 같고요. 공론화 결과보다는 과정이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좀 잘 봐주시고 예. 정책 방향에 리더십을 갖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짧게 마지막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이야기를 못 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분 네. 내외 네, 한 네, 말씀씩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네네. 원전은 아무리 안전성을 높이고 기술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은 최대한 원전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는 지금 뭐 가동 중인 원전을 한꺼번에 닫을 수는 없으니까 신규를 중단을 하고 노후 원전을 차례대로 폐쇄하는 그런 방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을 늘리는 것은 사실 일자리를 훨씬 더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만 일자리가 1000만 개의 일자리가 있고 태양광에 300만 개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대열에 들어가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십시오. 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에너지 믹스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의존성이 큰 나라에서 외국에 대한 의존성이 큰 나라에서요. 그래서 특정 에너지원을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서 배제시키겠다라는 그런 선언은 조금 저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예. 이번 공론화를 하니까 이번 기회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나 국회 역할을 강화하고 제대로 확립을 하고 그 과정에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확인을 해주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원자력 기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대신 그 사고 결과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안전이랑 이런 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이 부분 참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토론해야 될 부분이고 합의를 찾아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탈원전 나아가서 미래 에너지 정책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것은 뭐 어느 사회건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갈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건강한 운이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만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공들여서 논의를 하고 다 같이 합의한 결과가 바로 우리 미래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는 앞으로 그 과정을 충실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별 생방송 탈원전 위기인가 기회인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허균영 교수님, 환경운동연합 양희원영 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Up and up.